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 돌쇠는 마음씨가 몹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병든 아버지와 착한 색시와 함께 산속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10년째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착한 돌쇠는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러 가도 주변에 약초들을 찾았습니다. 행여나 좋은 것이 있으면 혹시 아버지의 병에 차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럴 것도 그런 것이 돌쇠는 아버지가 병의 자리에 누웠을 때 용안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병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아버지에게 혹여라 도움이 될 약초를 구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러나 돌쇠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했습니다. 돌쇠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짐승들을 잡기는 잡았으나 절대로 어기지 않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새끼들은 절대 잡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새끼가 있는 어미들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들을 해치는 호랑이나 산돼지 같은 짐승들만 사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그러하듯이 이 산 저 산으로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한 마리도 짐승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영 사냥이 잘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법이지. 산신령이 오늘은 사냥을 하지 말라고 하는구만. 그래 매일 산짐승을 잡았다가는 이 산에 산짐승은 없을 터인데 그러면 그것도 안 될 말이지. 돌쇠는 그리 생각을 하고 그냥 빈손으로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몸도 고단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열심히 산을 내려가는데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니 어느 나무 그늘 밑을 보니 처음 보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바로 원숭이였습니다. 이 원숭이는 새끼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산짐승에게 당했는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덜덜 떨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옆에는 호랑이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놈이 새끼 원숭이를 저리 만들었구나. 그런데 저 호랑이 놈이 새끼 원숭이를 덮치려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 꼴은 볼 수 없다. 돌쇠는 조심히 할시위를 들어 새끼 원숭이에게 다가오는 호랑이에게 활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새끼 원숭이를 덮치려 할 때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호랑이는 활을 맞고서는 도망가지 않고 으르릉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다시 활을 들어 호랑이의 다리에 겨누었습니다. 역시 호랑이 이놈은 요물이군. 어떤 산짐승도 활을 맞으면 도망가려온데 이놈을 꿈쩍도 하지 않구나. 그러나 다리를 못 쓰면 놈도 어쩔 수 없지. 그리 말하고 돌쇠는 호랑이의 다리에 한 발이 화살을 쏘아 맞추었습니다. 호랑이는 그제서야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돌쇠는 겁에 질려 있는 새끼 원숭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원숭이라는 날짐승이구나. 서역에는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찌 이곳에 있을고. 돌쇠는 그곳에 있는 원숭이 새끼를 자세히 봤습니다. 어린 새끼가 다리가 다쳐서 겁을 먹고 돌쇠를 큰 눈을 깜박거리며 도와달라는 듯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돌쇠는 어찌나 귀엽던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이 원숭이 새끼를 집에 데려다가 치료하고 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이 새끼 원숭이는 어미도 없는 것 같고 치료를 해서 산으로 보낸들 금방 다른 사냥꾼들이나 날짐승에게 잡혀서 큰일을 당할 게 뻔하구나. 내 집에서 키우면 큰일은 당하지 않을 터. 그래 내가 키우자. 그래 오늘부터 넌 우리 식구가 된 것이야.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고 그 뒤로 아픈 다리를 치료하고 이 원숭이를 잘 길렀습니다.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잘 챙겨주고 늘 살뜰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원숭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길러주니까 원숭이도 자연히 돌쇠를 부모로 여기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돌쇠에게는 이 무렵에 젖먹이 갓난아이도 있었는데 이 원숭이는 이 돌쇠의 아들을 안아도 주고 업어도 주었습니다. 또 재미나게 놀아주기도 하였으며 원숭이와 돌쇠의 아들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숭이는 돌쇠의 집에서 행복하고 재미있는 나날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쇠의 아내가 빨래를 하러 나간 사이에 원숭이도 집에서 빨래하는 흉내를 내고 놀고 있었는데 놀다가 돌쇠 아들의 얼굴을 씻겨준다는 것이 그만 부엌에 들어가 솥에 있는 뜨거운 물을 떠다가 그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닦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젖먹이 아이는 죽는 것 같이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돌쇠의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집 안으로 달려왔는데 웬걸 아들의 얼굴이 잔뜩 벌겋게 익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래? 설마 원숭이가 우리 아들을 이리 만든 것이야? 원숭이 네가 이리 한 것이냐? 부인이 놀라 소리를 치자 원숭이는 그만 깜짝 놀라서 그 젖먹이의 아들을 안고 어디로인지 모르게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쇠도 부인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보니 부인은 울고 있고 자신의 아이와 원숭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어디로 갔지? 그리고 원숭이는 왜 안 보이는 것이오? 부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오? 돌쇠가 다그치며 부인에게 묻자 원숭이가 우리 아들에게 화상을 입히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부인이 자신이 본 것을 남편에게 말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어서 찾아봅시다. 원숭이가 아이를 데리고 갔으면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오. 지금 서둘러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터.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오.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돌쇠는 놀라서 울고 있는 부인을 일단 진정시켰고 둘은 곧 함께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아들과 원숭이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도무지 아들도 원숭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의아했습니다. 내 평생 이 산을 내 집 들락거리듯 다녔건만 어찌 안 보인단 말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 샅샅이 뒤지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두 부부는 며칠을 두고 그 붉은 산으로 헤매이면서 열심히 아들과 원숭이를 찾아다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돌쇠와 부인은 그쪽으로 쫓아가 보니 그곳에는 너무나 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가에는 원숭이들이 여러 마리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 놀고 있었습니다. 돌쇠 부부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찾아다니던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은 그 아들을 안고 얼르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돌쇠 부부는 그곳으로 뛰어들어가 아들을 덥석 빼앗아 안았습니다. 그러자 무심코 놀던 원숭이들은 난데없는 사람의 습격에 그만 너무 놀라서 모두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린 아들의 얼굴 상처는 다 나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돌쇠 부부는 참 이상한 일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얼굴이 잔뜩 벌겋게 익었었는데 어찌 우리 아들 얼굴이 이토록 멀쩡할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내 다리가 돌쇠가 자신의 다리를 보며 몹시 놀라했습니다. 돌쇠는 사냥을 다니며 다리에 여기저기 긁히고 베인 상처들이 많았는데 연못에 물이 닿자 모두 치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연못 물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약수물이 분명하오. 우리 아들이 낳은 것도 내 다리에 상처들이 사라진 것도 모두 이 연못 물 때문이오. 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부인은 그리 말하고 평소에 난 일을 하다 생긴 상처가 있는 손을 연못물에 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손에 난 상처가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정말 이 연못이 상처를 치료해 주는군요. 서방님 정말 이 연못은 보통 연못이 아니에요. 그러자 돌쇠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원숭이가 우리 아들이 뜨거운 물에 튀어 상처가 난 것을 보자 자기의 잘못을 알고 어린애를 안고 이 약수물인 연못에 와서 그 물에 씻겨 주어 낫게 해 주려고 했나 봅니다. 아, 이럴 수가. 기특해라. 우리 그 원숭이들을 다시 찾아봐요. 제가 소리를 질러서 많이 놀랐을 텐데. 그럽시다. 분명 미안해서 우리를 피하는 것 같소. 미물이지만 이리도 사람보다 더 사람 같구려. 네, 반드시 찾아서 평생 함께 할 것이오. 돌쇠 부부는 그 기특한 원숭이를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 산 저 산으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결국 집에서 기르던 그 원숭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아마 그 원숭이가 자신들을 볼 낯이 없어서 숨어버렸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이 연못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어떤 약도 듣지 않던 아버지는 금방 회복하고 건강해졌습니다. 돌쇠는 산에 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원숭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돌쇠 부부는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 연못의 이름을 원숭이 못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른 마을 사람들도 그 연못을 원숭이 못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원숭이 연못은 지금의 부여군 소살이라는 마을에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한 시골에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 불리우던 칠복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 서당방에서 주야가 따로 없이 밤낮으로 10년이란 세월을 하루와 같이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글방에서 10년 공부를 하고 나니 때마침 서울에서 과거를 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칠복이는 그 소식을 듣자 과거를 보려고 보찜을 메고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칠복이가 한 고갯 마루에 오르니 거기에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앉아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젊은이는 보찜을 메고 어디로 가는고? 네, 시골에 사는 칠복인데 서울에서 과거 본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과거 보러 가고 있습니다. 칠복이는 공손하게 대답하고 노인에게 허리 굽혀 절을 하였습니다. 백발 노인은 한참이나 칠복이를 보더니 머리를 끄덕끄덕하였습니다. 자네, 서울에 가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은 하겠네만 죽을 고비 많은 3번을 넘겨야 하겠네. 벼슬 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한다니 칠복이는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죽을 병에도 살아날 약이 있다는데 죽을 경우에 살 방도는 없습니까? 백발 노인은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있더니 첫 번째는 정직하면 살 것이고 2번째는 돈이나 보물을 얻어야 살 거이네. 그럼 3번째는요? 백발 노인은 칠복이에게 꼬깃꼬깃 말아놓은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위급한 경우에 이걸 펴보게. 그럼 살 길이 생길 거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은 한다고 하나 죽을 경우를 3번이나 당한다니 요강 뚜껑으로 물을 떠마신 것처럼 꺼림직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을 경우에 살아날 방도를 가르쳐준 노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칠복이는 백발 노인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절을 하고 일어서니 백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서울을 향해 걸었습니다. 온종일 걷기만 하다 보니 얼마를 걸었는지 알 수 없는데 서산에 해가 지고 날이 어둡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주막집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하룻밤 자고 가려고 주막집에 찾아 들어가니 새파랗게 젊은 여인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까지 청에서 먹고 나니 칠복이는 피곤해서 주인집 여인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 주막집은 이상하게도 다른 칸이 없는 단칸집이었는데 이날따라 오가는 손님 한 사람 들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하는 수 없이 윗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잠이 들라고 할 때쯤 아랫목에 누웠던 주막집 여인이 돌아눕더니 다리를 칠복이의 이불 속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칠복이는 화들짝 놀라 이불 속에 들어온 다리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집 여인은 또 다리를 칠복이의 이불 속에 들이밀었습니다. 성이 난 칠복이는 이불 속에 들어온 여인의 다리를 확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또 잠이 들라고 할 때 주막집 여인의 다리가 들어왔습니다. 칠복이는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더는 참지 못하고 이불을 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보시오, 남녀유별인데 길 가는 행인에게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불을 켜시오. 칠복이의 우레 같은 호령 소리에 주막집 여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주막집을 차려놓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줄 아오. 들어올 때 보니 장작이 있던데 당장 나가 들고 오시오. 주막집 여인은 벌벌 떨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칠복이는 듣는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막집 여인은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장작을 들고 왔습니다. 칠복이는 장작을 받아 놓자마자 주막집 여인을 보고 다리를 걷어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장작을 집어들고 여인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짝짝 소리가 날 때마다 여인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도 칠복이는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장작이 부러질 때까지
주막집 여인의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이제 받아야 할 벌을 받았으니 마음을 바로잡고 제자리에 누워서 자게.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 누우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당장 문을 열어라. 어서 문을 열어라. 문이 열리자 키가 9척이나 되는 덩치 큰 사내가 은장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칠보기가 보니 남아 대장군이었습니다. 사내는 집에 들어서자 은장도를 집어 던지고 칠보기 앞에 넙적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처음 뵙습니다. 올해는 살지 않았어도 선생님 같이 정직하신 분을 처음 배웁니다. 저 여인은 나의 소첩인데 오늘 저녁에 누구든 저 여인과 같이 자는 놈만 있으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 같이 덕성이 높으신 분은 천하에 찾아보기 힘든 줄 아옵니다. 사내는 아내를 시켜 술상을 차려오게 하고 칠보기와 마주 앉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칠보기는 그날 저녁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서울길에 나섰습니다. 사내는 멀리까지 칠보기를 바래다주며 돈 100냥까지 내주었습니다. 칠보기가 서울 가며 생각해보니 그날 저녁 정직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정직했던 탓으로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칠보기는 마침내 서울에 와서 처소를 정하고 과거 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골 살던 칠보기는 서울에 온 후 글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면 자주 거리 구경을 나가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글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거리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데 장정들이 갑자기 오더니 칠보기를 붙잡았습니다. 한 녀석이 가죽 주머니 아구리를 벌리니 몇 명 녀석들이 칠보기를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알지도 못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칠보기가 가죽 주머니 속에서 나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촛불을 대낮같이 환하게 켜놓은 신방인데 꽃같은 새각시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칠보기가 생각해보니 이것이 백발노인이 말하던 두 번째 고비인데 수중에 돈 한 푼 없고 보물도 하나도 없으니 갈데 없이 죽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칠보기는 세상 천지를 모르고 헤매다 죽게 된 것이 한스러워 한숨 쉬고 눈을 떨구는데 뜻밖에도 새각시 차림을 한 꽃 같은 그 처녀가 가냘픈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일이 어렵게 되었어요. 내 팔자가 2번을 시집가야 할 팔자라 했어? 오늘 밤에 난 모르게 당신을 보쌈해서 내일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은 내일 아침이면 죽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혹여나 살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나 좋다고 남을 죽이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처녀는 보자기로 정성껏 쌓은 물건을 칠보기에게 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보기는 너무도 기가 차서 보자기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지도 않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마음 고운 처녀도 칠보기를 따라서 울었습니다. 울고 웃다가 날이 새는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보니 밖에서 자기를 넣을 관을 짜고 있었습니다. 사처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니 어디로 내뺄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 집안에 앉아 있을라니 힘꼴이나 쓰는 녀석들이 오더니 칠보기를 잡아다 관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관을 메고 나가는 녀석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니 관은 한강에 쳐넣을 판이었습니다. 칠보기는 한강의 물소리가 들리자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정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당장 죽게 될 놈이 말은 무슨 말이 있다는 말이냐? 조용히 가만히 있거라. 관가에서 죽이는 사람도 마지막 말은 듣는다는데 과거 보러 왔다가 과거장 구경도 못하고 수중고운이 되어 윤궁에 가서 살 사람이요. 그런데 나에게 귀중한 보물이 있소. 죽는 사람이 보물은 해서 뭘 하겠소? 값있는 보물은 값있게 써야지. 강에 쳐넣으면 아깝지 않겠소. 이 녀석아, 거짓말 마라. 무슨 허튼 수작이냐? 여보시오, 정말이오. 아무렴 죽는 몸이 거짓말을 하겠소. 정말 그렇다면 어디 보자. 머슴들이 관 뚜껑을 열어 제끼자 칠보기는 보물을 내놓았습니다. 관을 메고 간 사람들이 보니 그 보물은 금과 같이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물건이어서 모두들 칠보기를 관 속에 넣어 물에 쳐넣을 생각은 하지 않고 빙 둘러서서 계속 보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모두들 욕심내었습니다. 때가 된지라 칠보기는 관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고 빌었습니다. 여보시오, 기왕이면 당신들이 그 귀한 보물을 가지고
이 불쌍한 목숨이나 살려주시오. 칠복이는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보물을 팔면 한평생 신세를 고치겠지만 일이 탄로나는 날이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지라 머슴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머슴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세. 죽이고 왔다고 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냐? 한 머슴이 말하니 다른 머슴들도 더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각 씨한테서 보물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났습니다. 칠복이는 여러 머슴들에게 절을 하고 몰래 주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가 주막집에 찾아오니 구름처럼 모여든 선비들이 내일이면 과거를 본다고 바삐들 움직였습니다. 이때 나라에서 김정승, 이정승, 박정승 해서 세 정승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슬아의 딸이 있었습니다. 세 정승은 과거를 앞두고 이번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면 자기 사위를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거의 시관은 김정승이었습니다. 이튿날 칠복이는 과거장에 들어섰습니다. 칠복이가 시제를 보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일필이지하여 시관에게 답안을 올렸습니다. 김정승은 칠복이가 쓴 답장을 보더니 제꺽 무릎 밑에 깔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김정승은 벌써부터 생각이 있는지라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내 자네를 부른 것은 다른 일이 아닐세. 나에게 귀한 딸이 있는데 내 그 딸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칠복이는 서울에 올라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한 것만 해도 한 입으로 말할 수 없는데 정승의 사위가 된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감님, 너무나 황송하옵니다. 내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니 더 사절하지 말게. 이리하여 칠복이는 김정승 딸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첫날 저녁 별채에 가서 자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세각시와 한자리에 누우니 기쁘기 한량없으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백발로인의 말이었습니다. 아직도 죽음의 고비가 한 곱이 남아있으니 기쁠수록 근심이 더해가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창문으로 푸른 달빛이 흘러들어 마음이 술렁거리는 것이 더는 누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만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밖에 나가 밝은 달을 쳐다보며 걸었습니다. 불길한 생각만 하고 걷다 보니 때가 어느 때나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걷다가 다시 별채에 들어서서 불을 켜고 방 안을 살피니 방 안에는 세각시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뜻밖의 광경을 본 칠복이는 그만 어리나가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오니 동산의 쟁반 같은 해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시녀들이 문 밖에 와서 아씨 이러냐느냐고 불러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녀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방문을 열어보고는 기겁을 할 지경으로 놀랐습니다. 정승의 딸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 칠복이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녀들은 급히 달려가서 김정승에게 알리었습니다. 김정승이 달려와 보니 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승은 이것이 칠복이가 한 짓이라 여기고 당장에 그를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며칠 후 나라에서는 김정승의 딸을 죽인 칠복이를 아무날에 차명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옥에 갇히어 애매하게 죽어갈 것을 생각하니 기가 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나 그렇다고 그럴 만한 증거물을 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라의 법을 관리하는 정승은 김정승이 아니라 박정승이었습니다. 박정승 생각에 김정승의 딸을 죽인 사람은 칠복이 같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온 선비가 과거에 알선급제하여 벼슬을 하는 데다 일국 정승의 사위까지 되었으니 까닭없이 정승의 딸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승도 이런 생각뿐이지 칠복이가 정승의 딸을 안 죽였다고 하자니 그럴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박정승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옥에 가서 칠복이를 만나 보았습니다. 김정승의 딸을 정말 내가 죽였느냐? 내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여라. 칠복이는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승이 칠복이를 아무리 살펴봐도 나라의 인재가 될 사람이지 살인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승은 자기 생각만 하면서
불쌍한 칠복이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칠복의 머릿속에 백발노인이 흰 종이를 달달 말아주며 위급할 때 펼쳐보라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칠복이는 그 흰 종이를 박정승에게 주었습니다. 김정승의 딸은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죽게 될 몸입니다. 그 종이나 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지도 모릅니다. 칠복이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승은 흰 종이를 들고 집에 와서 펼쳐보았습니다. 점 3개를 찍어 놓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칠복이의 말을 들어보면 그 백지 한 장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는데 아무리 봐도 알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하다 보니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니 박정승의 딸이 밤새 편히 주무셨는가 하고 박정승한테 아침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박정승은 백지 한 장을 놓고 밤새도록 생각하다 보니 딸이 들어서는 것도 몰랐고 딸이 아침 인사를 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박정승은 백지 한 장만 놓고 한숨 쉬며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보니 이상하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무엇이옵니까? 왜 아침부터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세요? 내 딸 왔느냐? 에이야, 이건 내가 알 일이 아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소녀가 알면 안 되옵니까? 딸이 기어이 알자고 드니 한참 생각하더니 박정승은 딸을 보고 사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도 알고 있지만 김정승의 사위가 살인죄를 지고 아무 날 죽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은 그 사람이 정승의 딸을 죽인 것 같지 않구나. 그 사람의 생명이 이 종이 한 장에 달려있는데 흰 백지에 점 3개만 찍어 놓았으니 무슨 뜻인지 알아내는 재간이 있어야지. 박정승이 한숨을 쉬는데 딸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수롭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러세요? 아버지 아침진지 드신 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사오니 아무 걱정 마세요. 박정승은 딸의 말대로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승네 집에 와 사는 사람들 중에 성이 백가이고 이름이 3점인 사람이 없는가 알아보세요. 3점이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문초하면 알 도리가 있을 거예요. 그 즉시 박정승은 조정에 나가서 포졸들을 거느리고 김정승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누가 성이 백가이고 이름이 3점이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물어가니 어느 총각이 나서며 제가 백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죄는 내가 알 것이니 즉각 이실직고 하여라. 이 나쁜 녀석아. 박정승은 산이 떠나갈 듯 호령하였습니다. 형편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더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김정승의 머슴 백삼점은 김정승의 딸은 자기가 죽였느라고 자백하였습니다. 백삼점은 김정승의 머슴이었습니다. 김정승의 딸은 머슴 백삼점과 눈이 맞아서 둘은 죽고 못 사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승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급제한 칠복이를 보자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딸을 준 것이었습니다. 김정승의 딸은 칠복이를 보자 마음이 끌려 백삼점은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를 보기만 해도 남아오거리여서 김정승의 딸은 밤낮으로 칠복이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삼점은 김정승의 딸의 소행이 너무나도 괘씸하여 2명 다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김정승의 딸만 죽이고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박정승은 살인한 백삼점을 옥에 가두고 칠복이를 무죄 석방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살인죄를 면하고 다시 나란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백발노인이 고마워 밤마다 백발노인이 나타났던 산마루를 향하여 허리 끊어지도록 절을 하였습니다. 한편 박정승은 칠복이를 구해놓고 생각하니 그를 사위로 맞아들일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박정승은 생각 끝에 칠복이를 불러놓고 조심히 자기 의향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에게 귀한 딸이 있는데 자네한테 맡기려 하네. 황송하옵니다. 대감님, 사실 그 흰종이에 그를 알아맞히고 자네를 구한 사람이 내 딸일세. 그러니 더 사양치 말고 내 말대로 하기나. 칠복이는 잔칫날을 택해서 박정승의 딸과 잔치를 하였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방에 들어가 보니 천만 뜻밖에도 신부는 칠복이가 보쌈에 걸려 하룻밤을 같이 지낸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보물을 주어 죽을 고비를 넘게 한 그 은인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서로 만나니 구면이어서 한결 반가웠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시골에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부모들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온 칠복이는 아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옛날 옛적의 백제에는 지금의 충남 예산지역 어느 고을에는 돌쇠라는 장님과 꽃분이라는 그의 어린 딸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딸 꽃분이는 아주 아름다웠으며 심성 또한 무척 착했습니다. 꽃분이는 어릴 적부터 장님인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봉양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집에 와서는 아버지 끼니를 차려주었습니다. 또한 거동을 잘못하는 아버지를 항상 따라다니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런 어여쁜 처자와 혼인하고 싶어 하는 집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돈깨나 있는 집에서는 꽃분이를 며느리 삼으려 했지만 소경인 아버지 돌쇠를 홀로 놔두고 혼자 시집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혼처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런 꽃분이를 효녀라고 칭찬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길을 가다가 그만 앞에 놓여진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넘어지면서 손에 든 지팡이를 손에서 놓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다리야. 그런데 지팡이가 어디에 간 거지?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돌쇠는 지팡이를 땅을 더듬으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팡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살님.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군요. 한 스님이 그런 돌쇠를 보고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참으로 당황하고 있었는데 이리 도와주시니. 돌쇠는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근처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고 스님은 돌쇠의 다친 다리를 살펴봐 주었습니다. 상처를 살피고 치료해 준 스님과 돌쇠는 잠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스님은 홍법사의 법당을 짓는 일을 맡은 성공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이 성공 스님은 담소를 나누고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연이지요. 바로 부처님의 뜻 말입니다. 부디 우리 홍법사의 큰 시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 돌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찌 저보고 큰 시주를 하라니요. 제가 어찌 그런 막중한 일을 맡겠습니까? 저는 가난하여 먹고 살 양식도 없는 데다가 보시다시피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홍법사의 큰 시주를 맡겠습니까? 정은 감사하지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돌쇠의 거절에도 이성공 스님은 계속해서 돌쇠에게 큰 시주가 되어 달라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권유에 못 이겨 돌쇠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스님께서 계속 그리 말씀하시니 마냥 거절할 수도 없겠습니다. 저에게는 재물도 땅도 없고 그저 효성지극한 딸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 아이라도 절에 데려가서 보탬이 되도록 하십시오. 스님은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마침 절의 일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큰 시주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약속을 잡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스님이 떠나고 난 뒤에 돌쇠는 자신이 했던 말을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딸을 절에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우리 딸 불쌍한 우리 딸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절에 가서 살아야 한다니. 돌쇠는 계속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꽃분이는 반기며 돌쇠에게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인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어찌 다리를 절고 계시는 것이죠? 연유를 묻는 딸에게 돌쇠는 울면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꽃분이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하시기로 하셨다면 이 딸이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절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우리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일인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매일 아버지 건강을 부처님에게 빌고 빌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약조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그만 우세요. 아오, 아유,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꽃분아 못난 아비를 용서해 다오. 정말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서 들어와서 진지부터 드세요. 시장하시겠어요. 꽃분이는 아버지를 잘 위로하고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였습니다. 꽃분이도 젊은 처자인데 어찌 절에 가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원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인지라 꽃분이를 데리러 홍법사의 스님이 돌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꽃분아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아버지가 너를 절에 바치는구나. 아버지 걱정 마시고 건강하게 잘 계세요. 돌쇠와 꽃분이는 눈물로 작별을 하고 꽃분이는 홍법사의 스님을 따라서 절로 향했습니다. 홍법사는 제법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스님과 꽃분이는 며칠을 내리걷고 피곤한 몸을 달래기 위해 잠시 나루터 인근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큰 배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그 배는 꽃분이가 쉬고 있는 나루터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큰 배는 중국의 사신이 타고 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있던 사신이 나루터에 앉아있던 꽃분이의 얼굴을 보고는 배를 나루터에 대고 황급히 배에서 내려 꽃분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오는 거지? 여기에는 스님과 나밖에 없는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사신 일행을 꽃분이는 당황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신 일행이 갑자기 꽃분이 앞에 서서는 절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황후마마를 뵙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상한 말에 꽃분이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습니까? 당황해하는 꽃분이를 보고 사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사신입니다. 저희 나라의 황후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황제의 꿈에 신께서 나타나시어 새 황후가 백제 땅에 태어나 장성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황제의 명을 받아 예물을 가지고 황후를 모시러 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황후께서 계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그러니 이야기를 들은 꽃분이는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알 수 없는 운명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스님이 꽃분이를 보며 이것 또한 인연입니다. 부처님이 저자를 이곳에 오게 한 이유기도 합니다. 저 사신들과 함께 가서 잘 사시오. 저들의 말대로 전생의 황후였을 겁니다. 소경인 아버지를 잘 공양해서 다시 인연이 있는 곳으로 부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스님의 말에 꽃분이는 결심하고 스님에게 사신이 준 혼인 예물을 시주 대신 모두 주었고 스님에게 소경인 아버지를 잘 돌봐주시라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사신의 말대로 황제를 만나 혼인하고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뜻밖에도 황후가 된 꽃분이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홀로 남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꽃분이는 중국의 뛰어난 장인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장인에게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관음보살상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관음보살상이 완성되자 그것을 배에 싣고 그리운 아버지가 계신 백제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편 그때 곡성군의 어느 고을에는 성덕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덕이라는 처녀도 꽃분이 못지않게 아주 효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혼인할 나이가 되자 일부러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놔두고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고 있는 어머니는 너무 안쓰럽지 않았겠습니까? 성덕아, 너 혹시 일부러 말 못하는 척 하는 것 아니지? 행여라도 이 어미 때문이라면 그러지 마라. 난 혼자 있는 게 좋다. 네가 벙어리가 된 것이 다 내 탓이라 생각이 드는구나. 제발 이제 말 좀 해보아라. 그러나 성덕은 어머니를 속이더라도 몸이 약하고 잔병이 많은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시집갈 수 없었습니다. 성덕은 말 못하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휴심 깊은 아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후 3년이 지나 성덕의 어머니는 그간 지병으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성덕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는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덕은 정말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자 어머니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날 아무개시 근처의 바닷가에 가보거라 성덕아.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덕은 어머니 말씀대로 아무개 날 아무개시의 근처의 바닷가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멀리서 커다란 배 하나가 자신이 있는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웬 배지? 아니 그런데 배 안에서 빛나는 것은 무엇일까? 성덕의 눈에 다가오는 배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성덕은 배가 가까이 오자 궁금해서 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것은 관음보살상이 아닌가? 하늘이 보내신 것인가? 성덕은 너무나 깜짝 놀라하며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려 있던 관음보사의 상을 업었습니다. 무거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관음보살상을 들쳐업고 그곳을 모실 만한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근의 마을을 돌던 성덕은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이 관음보살상을 어디에 모셔야 하는 것일까? 도무지 알 수 없구나.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함부로 둘 수도 없고 어찌할까? 성덕이 그렇게 고민하며 지금의 곡성군에 있는 한 고개를 지날 때였습니다. 아이고 성덕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보살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토록 가볍게만 느껴지던 관음보살상이 갑자기 너무나 무거워져서 그것을 들고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랍구나. 아무래도 이곳이 바로 이 관음보살상을 모셔야만 하는 곳이 여긴가 보구나. 성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관음보살상을 모시기 위한 절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절을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드디어 절이 완성되자 성덕은 절의 이름을 관음사라고 하였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관음보살상이 모셔지고 관음사가 세워진 산을 성덕의 이름을 따서 성덕산이라 이름 짓고 그녀의 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두요녀가 덕을 쌓고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꽃분이와 성덕이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효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권세를 누리는 정승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정승의 집안에는 금지옥엽 사랑받는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이 막내딸이 혼기가 차니 여기저기에서 혼담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혼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혼처를 구한 정승집은 막내딸의 혼인을 준비하였습니다. 꽃분아, 너의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학문이 깊고 인성이 올바른 사람이라 마을의 평이 자자하더구나. 심지어 작년에는 과거에 급제를 한 인재 중에 인재다. 남편감은 걱정하지 말고 잘 준비하거라. 막내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영 기분이 좋지 않아 하는 듯하였습니다. 어찌 표정이 그러느냐? 설마 아직도 놈을 잊지 못한 것이냐? 내가 집안도 변변찮은 놈을 다 포기하고 그저 네가 좋다 하니 혼인을 허락하였거늘 혼인 전날 갑자기 이런다 저런다 말도 없이 사라진 놈이 뭐가 그리워서 아직도 못 잊는단 말이냐? 막내딸은 조용히 대답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혼인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을 채비를 하던 정승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그때 머슴이 급하게 왔습니다. 마님 주인 마님 큰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정승집 하인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큰일이 난 듯 정승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허이놈아, 대문 다 박살나겠다. 무슨 일이길래 그리 급하게 들어오는 것이냐? 큰일입니다. 옆마을 황진사 댁에서 방금 소식을 전해왔는데 혼담이 오가던 아드님이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 왜 갑자기 그리 되었단 말이냐? 그냥 멀쩡히 잠이 들어서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승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막내딸의 혼인은 더 이상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지 더 이상 막내딸을 혼자 둘 수 없는 정승은 또다시 혼처를 찾았습니다. 워낙 권세 있는 집안이었던지라 혼처를 찾는다는 말에 또 혼담이 잔뜩 쏟아져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꽃분아, 이번에는 네가 한번 골라보겠느냐? 이것들이 다 너와 혼인을 하고 싶다는 자들의 명부이니라.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고르시지요. 제가 혼인할 마음이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참 아직도 그러느냐? 그럼 너는 방에 들어가서 수나놓거라. 너를 위해 이러는 것이거늘.
그렇게 또 혼인 얘기가 나오자 부녀 사이는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혼담이 들어온 집안의 자제들 중에 또 가장 마음에 드는 자를 골라 혼인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혼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가 한창이었고 정승은 혼인식 준비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인이 불길하게도 대문을 박차고 헐레벌떡 들어오며 정승을 찾았습니다. 주임마님, 막내 따님과 혼인키로 한 좌의정 김대감댁 둘째 아드님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라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죽었다더냐? 피곤해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새 신랑 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벌써 2번인 것입니다. 일은 여기서 끝나질 않고 3번째, 4번째까지 막내딸의 신랑이 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승집 막내딸이랑 혼인을 약속하면 그거야말로 저승가는 약속이라더만 벌써 4명째 혼인하는 날 아침에 죽었다네. 거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사람들은 정승댁 막내딸과 혼인을 하는 신랑들의 죽음을 귀신의 짓이라든지 누군가의 저주라든지 하는 이야기들을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정승댁 막내딸과 혼인을 약조하려는 집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갑자기 신랑들이 하룻밤 사이에 영문을 모르고 죽어나가다니, 그것도 내 번이나 어찌해야 할까? 그러자 정승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우리 딸과 혼인하겠다는 집안도 없으니 우리 딸 평생 독수공방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래 봬도 내가 이 나라 정승인데 누구 하나쯤은 내 사위가 되고 싶겠지. 정승사위도 다 살아있을 때 이 얘기죠. 죽고 난들 정승사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감이 얼토당토 아는 놈과 혼인을 허락했을 때부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 대감 잘못입니다. 놈 말은 꺼내지도 마시오. 듣기 싫소. 화가 난 대감은 부인을 두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수년의 세월 동안 막내딸과 혼인을 하겠다는 청년도 없었고 집안도 없었습니다. 정승이 체면 무릅쓰고 여러 집안들을 직접 다니며 혼담을 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들 거절의 이유는 혼인식 날 이유 없이 신랑이 죽어나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혼담을 거절당한 정승은 홀로 강가에 서서 한참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정승날이 아니십니까? 웬 노인이 정승에게 다가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골 마을에 사는 아무개라는 늙은이 올시다. 이렇게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헌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마침 정승은 너무나 답답했던지라 모르는 노인에게라도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모두 노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요. 우연치고는 4번이나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들 귀신의 소행이니 저주니 하는데 당초의 연유를 알 수가 없구려. 대감 아무래도 보통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하니 금강산의 도사를 찾아가 봄이 어떨런지요. 금강산의 도사라면 귀신이 보인다는 그 사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라면 뭔가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실지. 죄 없는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노인장, 내 당장 그분을 찾아가 봐야겠군요. 그렇게 정승은 곧장 짐을 꾸려서 금강산의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강산의 도사는 마치 정승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정승은 도사에게 지난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금강산에 또 다른 일이 있어 내려갈 수 없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제자가 지금 한양에 가 있으니 그를 찾아가 보십시오. 제가 서찰을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사는 서찰 한 통과 함께 자신의 제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승은 그렇게 도사의 서찰을 들고는
도사의 제자가 묵고 있는 한 주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정승 대감님 아니십니까? 정승이 주막 주인에게 묵고 있는 소리를 들었는지 한방에서 웬 꾀재재한 청년인지 알 수 없는 사내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금강산 도사님의 제자분이시오. 그렇습니다. 무슨 연유로 저를 찾으셨습니다. 정승은 제자에게 도사의 서찰을 건네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찰을 읽은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으나 이거 참 쑥스러워서 졸지에 제가 장가를 들게 생겼군요. 갑자기 정승이 무슨 소린가 싶어 물었습니다. 따님의 신랑감들이 왜 그리 죽어나가는지 연유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신랑감이 되어야겠지요. 그제서야 정승은 뜻을 알고는 제자란 자의 몰골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자와 내 딸이 혼인을 약속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는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혼인을 하는 척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승이 묻자 사내가 답했습니다. 그건 안 되겠지요. 그럼 귀신이든 저주가 됐든 뭐가 되었든 저에게 오겠습니까? 정말로 혼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간 정승은 안 되겠다. 그냥 내 딸을 혼자 독수공방 시켜야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니 될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쁜 징조입니다. 악한 기운이 따님과 정승땡님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마치 자기 생각을 읽은 듯 제자가 말하자 정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따님을 혼인시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승은 마지못해 결국 혼인을 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새로운 혼처가 정해지고 정승집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혼처가 어디든 간에 정승 집안의 혼사이니 모양새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승은 예전과는 같지 않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혼인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도사의 제자도 혼인식 전날이 되어 목욕 재개를 한 뒤에 의관을 단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혼인식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랑감이 무사할까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도사 제자라던데 괜찮지 않을까. 정승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였습니다. 도사의 제자 또한 자신의 방에 누워서 무슨 일이 날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밤이 깊어 제자는 기다리다 지쳐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든 그의 몸에 서서히 한기가 느껴지더니 한기가 그의 목으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세게 그의 목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목을 짓누르는 서늘한 한기에 벌떡 눈을 떴습니다. 제자의 눈에 한 사내의 창백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내 자리야, 내 자리야. 어서 내놓아라 내 자리. 그 창백한 얼굴의 남자는 계속 같은 말을 중얼거리며 제자의 목을 조였습니다. 제자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어질 무렵 간신히 소매 속엔 부적을 손끝으로 잡아 남자의 몸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그나마 몸부림치던 움직임마저 사라지고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보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발 부디 저희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애꿎은 청년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인가? 제자가 묻자 혼백인 사내가 말했습니다. 본디 당신이 혼인하려는 여인과 나는 혼인을 약조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식 전날 갑자기 무례배들이 나를 습격해 죽이고 내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버렸다오. 그녀는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내가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나의 부모도 내가 죽은 줄 모르고 수년을 나를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부디 나를 해친 자들을 벌 받게 해주시고 내 죽음을 내 부모와 그녀에게 알려주시오. 그렇게 말한 남자는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제자는 즉시 방을 나와 정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승 부부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보사의 제자라는 사람은 무사할까요? 그러게 말이오. 이번에는 혼례를 꼭 치러야 하는데 말이오. 그때 밖에서 도사의 제자가 어찌 집안에 들어왔는지 방 앞에 찾아와 정승 부부를 불렀습니다. 무사했구려. 어찌 이 새벽에 나오신 게요? 정승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다짜고짜 정승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막내 따님이 애초에 혼인을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이 정승 부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놈은 혼인식 전날 사라졌습니다. 변변찮은 집안을 내 기껏 허락을 해주었더니 감히 내 딸을 혼인식 전날 두고 사라진 나쁜 놈입니다. 정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그것도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혼인식 전날 누군가의 습격을 받았지요. 그 원혼이 따님의 신랑감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 따님에게까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승 부부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해친 겁니까? 제자가 정승 부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딸이 사랑한다 하요. 변변찮은 집안에도 내가 혼인까지 승낙해줘. 혼인식 전날까지 혼인 준비를 한다고 제가 얼마나 공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인. 정승이 부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승 부인이 갑자기 말없이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말했습니다. 해하셨습니까? 정승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을 쏟으며 울었습니다. 아니 부인 아니지 않소. 말을 해보시오. 정승이 부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대감이 그리 쉽게 허락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귀한 딸을 그런 놈에게 시집 보낸다. 허락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제서야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 어찌 그랬단 말입니까? 어찌 그런 하찮은 놈에게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자를 해쳤습니다. 살수들을 시켜서 사죄했습니다. 정승은 망연자실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님을 위해서라도 시신을 찾아 부모에게 돌려주시고 마님께서는 죄의 값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는 정승 부부에게 소리쳐 말하고는 집을 나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리하여 정승 부인은 관하로 제 발로 걸어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하에서는 정승 부인의 사주를 받았던 살수들을 조사하여 그 남자의 시신을 찾아 부모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승 또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정승의 막내딸은 며칠을 충격에 빠져 있다가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죽은 남자의 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리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가 잘못되어서 자식을 망치고 집안을 망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일이 종종 들리곤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